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오른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이 확대돼서 영업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인데요. 오늘은 은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BNK 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은행주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데 상당히 좀 좋은 상태거든요. 은행주 흐름을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은행주가 지금 연말 대비, 올해 지금 현재까지 보면 한 11% 상승을 했거든요. 예. 네, 코스피 대비해서는 5%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예. 미국의 은행주도 사실은 작년에 많이 빠졌다가 올해 들어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금리 상승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면서 은행주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부분들은 작년에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한 2.7조 원 순매도했는데 예. 올해 2월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오히려 은행주는 외국인들은 9천억 정도 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은행 상승의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금리하고 은행주하고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상승해서 이렇게 은행의 예대 마진이 좀 늘어나서 좋을 것 같다 이런 건데 금리하고 은행주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서 형성이 됩니까? 이게 사실 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또 반대로 보면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금리 상승은 사실 미국에서 촉발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출주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고.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이제 마진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특히 보면 그 10월 들어서 은행의 그 NIM의 그 선행 지표인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 마진차가 10월서부터 반전했거든요. 상승 반전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은행주 NIM은 1분기부터 이제 회복이 되고 결국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많이 보는 거죠. 예. 자, 금리가 올라가는 또 기저에 인플레가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니까요. 이번에 인플레에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가 높아지게 되면 은행주에는 어떤 형태의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사실 사회자분께서 더 전문가신데 결국 인플레라는 부분들은 이게 금리에 플러스가 되는 금리 상승의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어쨌든 인플레라는 부분들도 이제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게 어쨌든 은행주한테는 마진 개념이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인플레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될 때 은행주들은 인플레에 대해서 이 보완을 할 수 있는 자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업종 이렇게 수혜를, 이제 보면 되겠네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죠.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지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분기 은행들의 실적은 어떨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특징이 이 NIM이 상승 반전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1분기부터 이제 상승 반전하면 결국 이제 가격 P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작년에 은행주의 그 원화대출 성장이 10%였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던 그 성장에 대한 자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럼 P도 늘고 Q도 느니까 은행의 핵심 이익인 이자 이익이 올해부터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YOY로 그냥 5%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은행의 핵심 이익인 이자 이익이 증가하면서 1분기에는 한 12%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좀 길게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충당금 부담이 은행이 한 2조 원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비용이 1조 원 작년에 발생했거든요.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그 이자 핵심 이익은 늘어나고 작년에 그 일회성 요인이라고 했던 그 비용 3조 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보면 한 10%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그 이익에 대한 가시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은행주가 아마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1분기 이익이 12% 정도 증가하고 연간으로 10% 정도 증가할 거다.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50% 이익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그 작년도에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데 작년도의 은행 실적은 어땠습니까? 다른 업종처럼 감익이 되고 그런 형태였나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은행주가 이제 14년 바닥 찍고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해서요. 2019년이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도 이익이 한 10% 정도 원래는 줄 거라고 봤는데 작년에 은행 자체 실적보다는 안 좋았는데 자회사들, 카드, 캐피탈, 보험들이 다 좋아지면서 실제로 이익은 3%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신한하고 KB나 그 하나같이 자회사가 있는 애들은 오히려 최대 실적이 지속됐거든요. 우리금융이 그 이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작년에도 큰 상장 큰 애들 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 최대 실적이 올해도 최대 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는데 은행주는 기고 효과를 감안해도 올해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차별화는 은행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가열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전체 실적에서 은행 지주의 전체 실적에서 은행 부문은 어느 정도 되고 비은행 부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자회사들 자체의 이익 변동성이 좀 증권 같은 경우가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은행이 절대적이었어요. 한 90% 정도.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 30%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과거와 달리 은행들이 M&A를 통해서 사실 이제 손보, 생보, 뭐 캐피탈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은행에 대한 그 이익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한 30%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니까 은행이 이제 70%, 자회사가 30%. 그걸 보면 이익의 안정성 자체도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네요. 비은행 부문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 자회사인 증권회사나 또 뭐 카드 그다음에 캐피탈, 보험 이런 데에서 만들어지는 이익이 전체 은행 이익의 30%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영업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형태니까 좀 안정화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정책적인 측면에 그 전에 배당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은행이 배당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 됐습니다. 은행의 배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올해 포함해서. 2020년도에 어쨌든 정부가 배당 20%까지 자제하라는 권고 사항이 내려졌고요. 그런 그 논리적인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굉장히 이제 최악의 가정을 한 거죠. 스트레스를 했었고요. 그러게 되면 은행의 이제 자본 비율이 많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20%까지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근데 뭐 신한하고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4%. 정부 약간 이제 반기를 들어서 24%.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 이제 자본 비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배당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국책은행은 사실 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64%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배당을 많이 주면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신한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1조 원 정도 삼자 배정을 해서 자본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 비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올해를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보면 한 5% 정도 나왔거든요. 5%요? 근데 그 모든 은행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못한 거, 그러니까 작년에 못한 거 올해 하겠다. 그게 이제 시발점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배당 자제니까 중간 배당을 하는 이제 하나금융이 7월 정도에 배당을 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간 배당 올릴 것 같고요. 500원씩 했는데 좀 올릴 것 같고 KB가 중간 배당을 도입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기 배당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선 매입 소각도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은행에 이제 CEO들이 천명하는 게 작년에 못한 거 올해 좀 더 하겠다. 그렇게 되면 최소 좀 보수적으로 봐도 6% 정도 나오지 않을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예상합니다. 배당 수익률 6% 대단히 높네요, 정말. 그죠? 그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에서 은행 규제 완화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떤 거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예대율 규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완화시켜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 대출은 위험가중 산정할 때 그 비중 부담을 올리고 기업 대출은 낮추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라.
라는 논리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그거 연장한다고 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된 게 그 작년에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원금 이자 상환 유예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3월까지 연장을 했었는데 올해 또 9월까지 연장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대출도 대부분이 보면 보증하고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생각과는 달리 그거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탑픽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은행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은행주 상승을 가정할 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베타 높은 거. 예, 그래서 하나금융이 베타가 높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금융 말씀드리고 있고요. 신한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에도 최대 실적이고 올해도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그렇죠. 부진했거든요. 예. 그래서 신한주주도 좋게 봅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사실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님이 좀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 지방은행 중에서 보면 BNK가 상대적으로 PBR이 0.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BNK도 좋게 봅니다. 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을 갈 때 제일 가격이 높은 은행이 신한이었고, 그 다음에 KB, 하나 이런 순서였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하더니 KB가 올라오고 그렇죠. 신한, 하나가 되더니 어느 순간은 또 KB, 하나, 신한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신한이 굉장히 주가가 더딘 형태였는데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뭔가요? 이게 시점이요. 작년 4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자배상 유상증자 1조 원 할 때 논리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이 연간 3조 중반을 버는 은행이 굳이 1조 원을 증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증자에 대한 논리가 사실 설명이 부족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증자의 목적이 이게 자본을 확충하기보다는 증자한 삼자 배정의 그 회사들이 사실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많이 그 투자하는 사모펀드 쪽이었고요. 그쪽에 M&A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협력 차원에서 좀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가 아직도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대답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제주은행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은행 설 때문에 주가가 올 들어서만 180%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 한 잔 먹고 보겠습니다. 대단히 곤란하신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분들이 워낙 치고받고 많이 하는 주식이고 또 이제 발언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뭐 신한하고 네이버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근데 지방은행에 대해서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분을 15% 이상 가져가게 되면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지 않으면 3% 이상은 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뱅크 사실 이제 그 설립할 때의 논리가 IT와 금융의 결합해서 이제 혁신적인 금융이 가능하다. 금융시장 발전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중금리 대출, 그러니까 4에서 7등급의 이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면 이런 분들에 대한 금리 하락에 그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제주은행 인수할 때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혁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은행들이 개인 대주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이버라는 회사에 개인 대주주가 있는데 이 은행을 가져간다는 거는 그런 특혜 시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좀 더 중간적으로 보면 이 인수를 하게끔 한다는 부분들이 둘 다 뭐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 되지만 금융당국의 인가에 대한 조건은 금융시장 발전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혜 논리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또 여론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또 카카오뱅크 지분 그 34% 대주주가 인수할 때도 그 정치권의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설득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 BNK 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